익숙한 냄새, 익숙한 손짓, 그리고 죽은 아내와 똑같은 웃음. 지연아, 너 지연이 맞지?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3년 만에 가사도우미로 제 앞에 있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김상우는 그날도 텅 빈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국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 밥은 젓가락 한 번 안 댄 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전자레인지도 TV도 꺼져 있었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들리는 건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죠. 초침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또박또박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그릇 하나 치우지 못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반찬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싱크대엔 말라붙은 국물이 굳은 채 남아 있었죠. 정리되지 않은 집, 정리되지 않은 마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도 그 공간은 여전히 그 사람의 흔적이 머물던 그날에 머물러 있었어요.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상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전까진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멍했거든요. 누구지? 요즘 이 집엔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짝만 신은 양말, 꺼진 눈빛, 무의미한 걸음.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문 앞에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베이지 톤 가디건에 블라우스를 입고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가사도우미로 연락받고 왔어요. 그 이름이 귀에 맴도는 동안 상우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코를, 입을, 턱선을 아주 천천히 훑었어요. 그 어디 하나 확신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몇 초 동안 심장이 너무 익숙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주 오래된 감정,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목 끝까지 차올랐거든요.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젓고 말했어요. 아, 예.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조용한 발소리로 거실을 훑어봤어요. 청소는 어디부터 할까요? 그녀가 그렇게 묻자 상우는 손으로 허공을 한번 쓸었어요. 뭐, 아무데나요. 그녀는 곧바로 고무장갑을 껴들고 싱크대로 향했어요. 물 온도를 체크하고 주방 세제를 덜고 그릇을 정리하는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그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건 낯선 여자의 첫 출근에서 들릴 법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익숙했거든요. 특히 수건을 접는 방식.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3등분. 그게 지연만의 방식이었어요. 호텔식도 아니고 백화점식도 아닌 그녀만의 깔끔한데 따뜻한 방식.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으로 입을 한번 쓸었어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식사 안 하셨죠? 찌개라도 끓일까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아, 뭐. 그러시죠. 수지는 주저함 없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된장 한 숟갈, 고추장 조금, 마늘 듬뿍, 멸치 육수, 애호박은 얇게 반달 썰고 감자는 큼직하게. 김이 올라오자 뚜껑을 덮고 불을 줄이고 간을 보기 전엔 항상 냄비 테두리를 한 바퀴 닦아내던 습관까지. 상우는 모르게 그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녀가 찌개를 식탁에 올려두며 말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한 숟갈을 떴어요. 혀끝보다 먼저 반응한 건 기억이었어요. 딱 지연의 맛.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찌개도 아닌데 지연이 칼칼해야 맛있지라며 늘 하던 그 맛.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속삭이듯 말했죠. 지연은 늘 그랬어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우린 둘이면 된다고. 자신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을 때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웃으려다 많은 어정쩡한 선에서 멈춰 있었어요. 맛있네요. 저한테 딱 맞아요. 수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너무 익숙해서 상우는 얼른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창밖에선 햇빛이 창틀을 따라 들어와 있었고 나무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드리워졌어요. 늘 보던 풍경인데 이상하게 이 공간 안에 지금 그 사람과 닮은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어딘가 무섭고 동시에 어딘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상우는 침대에 누운 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죽은 그날 이후로 그 방에선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된장찌개 냄새가 옷에 스며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죠. 그냥 닮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죽었잖아. 내 손으로 유골함을 받았잖아. 하지만 심장은 그 어떤 장례식장보다 그녀가 앉아있던 식탁에서 더 크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고 거실 쪽에선 조용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어제 분명 그 여자는 정해진 계약대로 아침 9시에 출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계는 겨우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나간 그는 주방에서 반쯤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채소를 다듬는 수진을 보고 멈춰 섰어요. 벌써 오셨어요? 그가 묻자 수진은 고개를 들며 멋쩍게 웃었어요. 길이 좀 막힐까봐 일찍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와버려서 잠깐 앞에서 기다리다 그냥 들어왔어요. 비밀번호 알려주셔서. 그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어딘가 미묘한 찜찜함이 남았어요. 비밀번호는 분명 어제 계약서 작성할 때 말해줬죠. 하지만 그땐 단순히 편의를 위해였고 그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안에 먼저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식탁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당근과 애호박을 똑같은 크기로 썰고 있었어요. 깍둑썰기도 채도 아닌 중간 형태. 딱 지연이 선호하던 그 모양이었죠. 그는 무심히 말했어요. 저 당근 써는 거 익숙하네요. 수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어요. 요리책 보고 연습했어요. 보기엔 평범해도 손에 딱 감기게 하려면 은근 어렵더라고요. 그 말투, 대답의 여유. 단순히 요리 연습했다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잠시 후 수지는 된장찌개를 다시 끓이며 중얼였어요. 아, 김치도 꺼내야겠다. 익은 김치가 맛있을 텐데.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 순간 상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김치는 야채칸 왼쪽에 있는 통에 있어요. 수지는 멈칫했지만 곧바로 그 통을 정확히 꺼냈어요. 맞네요. 냄새로 찾았어요. 수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상우의 눈빛은 조금씩 복잡해졌어요. 아니야. 그냥 냄새 좋다는 뜻이겠지. 냉장고 위치야 뭐 대충감으로 알 수도 있고.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수진이 장갑을 벗는 손을 보고 말았어요. 왼손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화상 자국. 지연이 결혼 초에 찌개 국물 튀어서 데웠던 그 부위와 똑같은 자리였어요.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어요.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에선 이 사람 누구지?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해? 라는 문장이 쉴 새 없이 맴돌고 있었어요. 수지는 식사를 차리고 나서도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상우가 먹는 걸 바라봤죠.
그는 일부러 시선을 접시 위에만 두었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물어보면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 싶었어요. 정말 입맛에 맞으세요? 그녀가 물었고 상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랄 만큼요. 그러자 수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입맛이 잘 안 바뀌시네요. 그 말에 상우는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지는 곧바로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라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너무 깊숙이 상우의 마음속을 건드렸죠. 그녀는 어쩌면 지금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한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수진이 집을 나간 뒤 상우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3년 전 지연 장례식 사진을 다시 열어봤어요. 유골함, 상복 입은 지연 어머니, 헛웃음 짓던 자신, 모두가 분명히 지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확대해 봤어요. 그리고 수진의 미소와 겹쳐지는 듯한 환영에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였죠.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러지?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지연이 쓰던 옷장이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비누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고 정리되지 않은 그녀의 수건 더미, 아직 개봉하지 않은 립밤, 그리고 옷걸이에 걸린 하늘색 가디건 하나가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말없이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아주 조용히 속으로 한마디를 했죠. 설마 당신은 아니겠지. 3일째 아침 상우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변함없이 조용히 집안을 정돈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이불을 개고 화분에 물을 주고 빨래를 널었어요. 그 손길엔 신입 가사 도우미의 어색함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그는 일부러 냉장고 속 오래된 묵은지를 맨 앞에 꺼내놨어요. 근데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묵은지를 다시 뒤로 넣고 익기 적당한 중간 김치를 꺼내 들었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그 김치가 더 맛있어요? 상우가 물었죠. 수지는 김치통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일 아랫단에 있는 거 열흘 전쯤 담그신 것 같던데 그게 지금 제일 알맞게 익었더라고요. 그 말에 상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열흘 전 그는 김치를 새로 담근 적이 없었어요. 그건 지연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담가둔 김치였거든요. 그날 오후 회사 동료 철수가 상우 집에 들렀어요. 짐을 가지러 온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상우 걱정에 일부러 들른 거였죠.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다 주방 쪽을 흘끗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야, 근데 너 가사 도우미 누구 써? 예전에 와이프가 자주 입던 앞치마 입고 있던데? 그 말에 상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지는 오늘 아침 자연스럽게 지연이 생전에 쓰던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걸 꺼내 입은 그녀를 보며 그냥 눈에 보여서 입었겠지 하고 넘겼던 그 장면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냥 나이 좀 있는 분이야. 조용하고 일 잘해. 상우는 얼버무렸지만 철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너 얼굴 좀 창백하다. 어디 아픈 거 아냐? 아니야. 그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걸 꿈이라 믿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밤이 되자 수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갔어요. 상우는 식탁에 앉아 앞치마를 꾹 쥔 채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지연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가 떠난 후 바꿔놓지도 못한 번호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는 망설이다가
수진의 출입증에 적힌 전화번호와 비교했어요. 다른 번호였어요. 하지만 끝자리 4자리는 지연이 살아있을 때 쓰던 번호와 같았어요. 이건 우연이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에 이름을 적어봤어요. 수진 지연? 그리고 다시 지웠어요. 너무 이른 결론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상우는 수진에게 일부러 작은 장난을 쳐보기로 했어요. 혹시 오늘은 참기름 없이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사실 전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한마디에 상우는 젓가락을 놓고 말았어요. 지연은 평소 참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다며 샐러드며 나물에 참기름을 절대 넣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또 하나 겹쳤어요.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지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말투, 손길, 행동, 음식의 감까지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처럼 맞아떨어졌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였어요. 만약에 진짜 그럴 리 없는데 진짜 지연이라면 왜 모른 척하는 거지?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현관에 놓인 그녀의 슬리퍼를 떠올렸어요. 지연이 생전에 쓰던 거와 똑같은 회색 슬리퍼, 그 발등에 아주 작게 적힌 빨간 매직 J, H. 상우는 그대로 눈을 떴어요. 지연이 맞는 거야? 그날 아침 상우는 부엌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을 바라보며 마치 폭풍 전의 고요 속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죠. 시계는 아침 7시를 지나고 있었고 그녀가 곧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상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슬리퍼를 벗는 소리, 그리고 부엌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까지 모두 익숙했지만 지금은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 그를 감쌌죠.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창문 닦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상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죠. 옷장이 있는 쪽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손때 묻은 그 상자는 지연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사진과 일기장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그는 말없이 사진을 수진 앞에 내밀었어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한 여자가 빨래를 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흰 티셔츠에 민소매 앞치마, 머리는 질끈 묶은 모습. 수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멈칫했어요. 이분이 부인이셨나요?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연이에요. 상우는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당신이 어제 아침에 입었던 앞치마, 이 사진 속 앞치마랑 똑같아요. 한쪽 끈이 살짝 해져 있는 것까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비슷한 걸 수도 있죠. 주방일 하다 보면 그런 옷이 많잖아요. 참기름 싫어하는 것도 지연이었고 장조림간은 늘 설탕보다 배즙으로 맞췄어요. 어제 당신이 그렇게 했죠. 요리는 감각이에요. 주부로서 그런 건. 그리고 상우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슬리퍼를 들어 보였어요. 이 슬리퍼 발등에 J, H라고 빨간 매직으로 써놨죠. 지연이 자기 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당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수지는 침묵했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을 하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미행한 거 아니냐고 물으셨죠?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감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은 게 겹쳐서 무서워진 거예요. 난 모른 척 하려 했는데 자꾸만 당신한테서 지연이 보여요. 그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어요. 그런 우연이 겹치는 일이 세상엔 가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요. 상우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건 지연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거예요. 그는 그중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다면 꼭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다. 그 사람 곁에 조용히 머무르며 내가 사랑했던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수지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이젠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왜 자꾸 이러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 그날 밤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 정리할 때 그 안쪽 맨 밑에 있는 유자청병 직접 꺼냈죠. 지연 말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일부러 숨겨놨었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순간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등 뒤로 울음을 삼키려 애쓰는 어깨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날 오후 상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젠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어. 마음속에 남은 의심이 너무 커졌고 더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녀가 누구인지,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건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상우는 휴대폰을 들고 며칠 전 수진이 계약서를 작성하며 남긴 주소를 꺼냈어요. 처음엔 무심코 넘겼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울 시내인데도 너무 허름한 동네였고 상우는 그 주소가 진짜인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일부러 적은 주소는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상우는 차에 올라탔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낡은 아파트가 모여있는 외곽지대로 향했죠.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했어요. 진짜 수진이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 주차를 하고 주소에 적힌 3층짜리 다세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붉은 벽돌 외벽에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이었죠. 계단을 따라 202호 앞에 섰을 때 상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 앞 우편함을 들여다봤어요.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오래된 스티커 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현. 그 이름을 본 순간 상우는 몸이 굳었어요. 지연이라고? 여긴 뭐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옆집에서 문이 열리고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얼굴을 내밀었죠. 거기 누구 찾으러 왔어요? 상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저기 혹시 이 집에 사시는 분 아세요? 이수진 씨나 예전에 이지연이란 이름 쓰셨던 분이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지연이는 그 집에 살던 아가씨 이름 맞는데. 근데 벌써 오래전에 이사 갔어요. 그 집 한동안 비어 있었는데 한 달 전쯤인가. 밤늦게 누가 다녀간 것 같긴 해. 근데 사는 사람은 없던데? 밤늦게요? 응. 근데 집 비운 지 오래라 아마 짐 가지러 온 거였겠지. 할머니의 말에 상우는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주소에 적힌 수진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고 그 우편함엔 지연이란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상우는 다시 그 우편함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흠집처럼 남겨진 볼펜 자국을 발견했죠.
J, H. 지연이 어릴 때부터 자주 남기던 이니셜이었어요. 그녀는 어디를 가든 그 흔적을 남기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지연이 정말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상우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도 켜지 못한 채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음속 한쪽에선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건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아닌 막연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상우는 곧바로 수진이 두고 간 앞치마를 꺼냈어요. 그 앞치마 안쪽 안 보이는 부분에 손바느질로 수놓은 글씨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이 날 모르는 척해도 괜찮아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건 지연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내가 없어져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다시 돌아오면 당신 곁에 그저 조용히 머물게요. 상우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왜 돌아와서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눈앞이 흐려졌어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는 지연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상우는 잠들지 못한 채 부엌 창가에 앉아 새벽녘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걷어지기도 전에 수지는 또다시 조용히 집으로 들어올 테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익숙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발소리를 듣는 상우의 마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늘 그렇듯 정갈한 차림으로 상우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녀는 문이 열리자 짧게 인사하고 조용히 들어왔죠. 하지만 오늘따라 분위기가 달랐어요. 현관 입구,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자리에 상우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수지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상우는 부엌 식탁을 가리켰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상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진 속엔 수진이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식탁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흐릿하지만 앞치마에 수놓인 문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이 날 모르는 척해도 괜찮아요. 이 문구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수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감성적인 문장이네요. 어디선가 유행하는 말 아닐까요? 이 말 지연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쓰던 표현이에요. 일기장에도 남아 있었고요. 수진의 눈썹이 살짝 떨렸어요. 미세하지만 상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주저없이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이건 지연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쓴 일기예요. 그때는 감히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우는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짚었어요. 거기엔 접혀있던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고 봉투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이 언젠가 용기를 낸다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편지를 소리내 읽기 시작했어요. 상우 씨,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 곁으로 내가 아닌 모습으로라도 당신이 나를 몰라봐도 좋아요. 그저 한 번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당신이 나를 그 사람 같다고 느껴주기만 해도 나는 충분해요. 상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상우가 물었죠. 지연 씨,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돌아온 척을 하는 걸까요? 수지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있었고 그 틈에 상우는
마지막 질문을 꺼냈어요. 수진 씨, 당신은 누구세요? 그 순간 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혹시 기억상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상우는 표정을 굳힌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말을 이어갔죠. 3년 전 사고 후 저는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당신을 찾게 됐어요. 상우는 숨을 멈춘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담담히 계속했어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그건 지연이 쓰던 앞치마의 일부였고 구석엔 희미하게 남은 수놓은 글씨가 보였어요. 그녀가 떠나기 전 이걸 주고 갔어요. 내가 못 돌아가면 대신 가달라고요. 상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퍼지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지연이 남긴 기록, 흔적,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사람. 수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 그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자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눈엔 맺힌 눈물이 반짝였고 상우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당신이 지연이든 아니든 지연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당신이라면 그걸 함부로 외면할 수 없겠네요. 창밖엔 늦가을 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식탁 위 사진 한 장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사진 속 지연과 지금의 수진, 분명 다른 사람인데 어쩐지 같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상우는 오래된 단골 꽃집을 찾았어요. 지연이 살아있을 때 기념일마다 꼭 들르던 그곳이었죠. 꽃집 주인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연 씨는 잘 계시죠? 그 말에 상우는 잠시 고개를 떨궜어요. 주인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죠. 아, 죄송해요. 그 버릇이 아직도 안 고쳐졌네요. 상우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출입문 근처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단정한 베이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그녀는 한참 상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지연 씨 남편분 아니세요? 상우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 장혜란이에요. 예전에 지연 씨랑 같은 댄스 동호회 했었어요. 병문안도 몇 번 갔었는데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우를 살폈어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요즘 그 집에 지연 씨 닮은 여자가 드나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던데요.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고. 그 말에 상우는 표정이 굳었어요. 아, 그냥 도움이에요. 얼굴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글쎄요. 혜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 씨는 콧등에 점이 있었고 왼쪽 눈썹 끝이 아주 살짝 갈라졌었죠. 그 여자분도 그래요? 상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일부러 제대로 보지 않았던 수진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지연 씨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항상 수건을 무릎에 깔았고요. 물컵은 오른쪽 위로 45도 돌려놓는 습관도 있었어요. 그 도우미 분도 혹시 그런가요? 혜라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던졌고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
상우는 수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렸어요. 식사 준비할 때 늘 수건을 양손으로 접어 테이블 모서리에 두던 모습, 밥그릇을 들 때 왼손으로 살짝 받치던 습관, 웃을 때마다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표정. 그날 밤 수진이 잠시 방에 들어간 틈에 상우는 욕실로 가 수진의 세면도구를 살폈어요. 면도칼, 작은 가위, 그리고 화장품 사이에 놓인 이상한 물건, 인조 피부 패치와 점 착색제, 모두 의약용이 아닌 무대 분장용으로 보였죠. 그 순간 상우는 화장실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죠. 그리고 수진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했어요. 된장찌개 드릴게요. 지연 씨가 좋아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상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녀가 왜 그 말을 아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후 상우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중 한 장 수술 직전의 지연은 얼굴이 붕대에 감겨 있었고 사진 뒷면엔 의료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3차 안면 재건 예정 일정 미정. 그리고 그 밑 낯선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줄. 다시 그의 앞에 설날이 온다면 꼭 웃는 얼굴로. 그 필체, 상우는 모르는 손글씨였지만 그 말투는 지연 특유의 따뜻함과 똑같았어요. 그가 떠올렸던 그 사람, 그 말, 그 마음.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상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레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눈빛은 떨렸지만 그 속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아니어도 좋아. 그 사람이 지연의 기억과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안고 갈 거야. 새벽 2시, 집안은 적막했어요. 하지만 상우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어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기를 수십 번. 결국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2잔의 찻잔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수진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죠. 그 모습들이 묘하게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어요. 그는 무심코 그녀가 묵는 방으로 발을 옮겼어요. 늘 조심히 문을 닫던 그녀의 습관답게 문틈에는 희미하게 은은한 라벤더 향이 새어나왔고요. 살며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고 탁자 위에는 노란 메모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내일 아침 장 보러 갑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문장 끝의 온도, 그 글씨체. 상우는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글씨는 지연이 생전에 자주 남기던 그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죠.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탁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침대맡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그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은 그 집에 처음 들어갔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미어졌다. 아직도 이 사람 옆에 서면 마음이 요동친다. 상우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시큰해졌거든요. 그 순간 방 안 조명이 켜졌고 문 쪽에서 수진이 들어섰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죠. 그녀는 상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읽으셨네요. 그 목소리, 낮게 깔린 그러나 확신을 품은 목소리. 그건 더 이상 도우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상우는 눈을 들 수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다가와
탁자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날 병실에서 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당신은 없었어요. 의사들이 절 포기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난 그저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당신 옆에 조용히라도 있고 싶어서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하길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보는 눈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움, 분노, 혼란, 그리고 안도감. 처음엔 나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당신이 웃는 걸 보면서 그 옆에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방을 가득 채웠어요. 상우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어요. 수진 씨, 아니, 지연아.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이름, 오랫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이 이제 다시 살아 숨쉬는 듯 했죠. 그 순간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그건 지연이 살아있을 때 쓰던 기종이었어요. 화면엔 단 하나의 메시지. 프로젝트 완료. 얼굴, 목소리, 지문까지 모두 변경 성공. 그 메시지를 본 상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녀가 말한 재건이 단순한 성형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였죠. 그녀는 자신을 전부 바꿔서라도 돌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단 하나 그 사람 곁에 있기 위해. 상우는 핸드폰 화면을 놓지 못했어요. 프로젝트 완료. 얼굴, 목소리, 지문까지 모두 변경 성공. 그 한 줄이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탑을 무너뜨렸어요. 그녀가 단순히 기억만을 되찾은 게 아니었어요. 지연은, 아니 수지는 애초부터 모든 걸 바꾸고 돌아온 사람이었죠. 그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표정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단 듯이.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상우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게 얽힌 분노와 실망, 그리고 절망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 지연, 맞는 거야?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예요, 상우 씨. 근데 왜? 상우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방 안을 서성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왜 날 속였냐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더라고요. 지연이라는 이름도, 가족도, 기록도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 선택했어요.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 옆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고통은 숨길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한 그 순간 난 기회를 얻은 줄 알았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말에 상우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게 희망이야.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를 향해 한 발 다가섰어요.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믿은 거야?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연이라는 이름을 묻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상우는 멈칫했어요. 당신은 내 흔적을 다 없앴어요. 사진도 물건도 심지어 제사도 안 지냈죠. 왜요? 그렇게 지우고 나니까 내가 다시 나타나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 말은 칼처럼 상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거든요. 그는 지연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피했어요. 모든 걸 치우고
없던 일처럼 덮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나는 당신이 날 몰라볼 만큼 괴물처럼 변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야만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 씨, 문 열려 있었어요. 무슨 일 있나요? 상우는 고개를 획 돌렸고 문 앞에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의 명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정윤재 박사 한국기억연구재단. 수지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박사님. 오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남자는 상우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군요. 이분께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우는 그제서야 알아차렸어요.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무언가 더 거대한 배경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걸. 당신, 누구야? 그리고 이 여자는 대체 뭘 한 거야? 지금까지 숨겨졌던 수많은 조각들이 서서히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퍼즐이 완성되기 전 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조용히 울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거실을 맴돌았죠. 상우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고 수진 아니 지연은 부엌 구석에 서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주보지도 피하지도 않은 그 시선은 오래전 부부였던 그들 사이에 놓인 긴 세월을 말없이 껴안고 있었어요. 여기 다시 살고 싶니?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 깊은 데서 묻어나오는 떨림이 있었죠. 지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살고 싶다는 생각 하루도 안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 상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가 머뭇거리며 다시 내려놓았죠. 기억이 돌아왔을 땐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숨었어요. 근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상우의 물음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피로한 사람처럼 묵직한 궁금증만 남아 있었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살던 시설 근처에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치매였고 남편은 날마다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괜찮아. 너는 아직 내 사랑이야. 그걸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 옆에만 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비록 내가 전부를 잃어도 당신 곁에서라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상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말은 분명 누군가를 다시 믿고 싶은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그는 느꼈죠. 나 지연이 아니라 수진으로 살면서 매일 당신 옆을 걸었어요. 몰래 당신 식사 챙기고 옷 정리하고 예전 우리처럼 말없이 TV 앞에 앉기도 했죠.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 짧은 일상이 내겐 한생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상우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기억 속 지연과 지금 눈앞의 수진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죠. 말투, 발소리, 작은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게 처음부터 익숙했던 이유를 그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연의 물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상우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어요. 당신이 떠난 날부터 난 멈춰 있었어. 지금이라도 그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다면 그게 어디든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말없이 맞잡은 두 손이 식탁 위에 놓였고
그 손 위로 주방등 불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 지연은 자신의 방이 아닌 예전 부부의 방에 짐을 옮겼어요. 거실 책장 한켠엔 그녀가 남기고 간 소설책이 다시 꽂혔고 싱크대 아래엔 그녀가 고른 유자향 세제가 놓였죠. 서로가 다시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은 조용하고도 단단했어요. 그날 밤 상우는 마당에 나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중얼였어요. 지연아, 넌 돌아온 게 아니라 결국 날 지켜보다가 안아준 거였구나. 문득 뒷문이 열리고 지연이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두 잔의 따뜻한 차가 든 머그잔을 들고 있었죠. 이거 당신이 예전에 좋아하던 캐모마일이에요. 상우는 잔을 받아들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찻잔을 들었어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은 그 밤, 그들의 마음엔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시간이 있었죠. 며칠 뒤 작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지연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산을 접으며 현관 앞에 섰고 상우는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죠. 우산 없어도 돼? 지연의 물음에 상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이 정도면 당신 오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 지연은 잠시 멈춰 섰다가 그 말을 따라 웃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맞춘 채 문턱을 함께 넘었어요. 그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그 안을 채운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현관 옆 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잃는 고통도 다시 껴안는 따뜻함도 삶은 그렇게 우리를 천천히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